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의 시인 백석을 사랑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산북스에서 출간했고 안도연 시인이 쓴 백석 평전입니다. 안도연 시인은 20살에 백석의 시 모닥불을 만난 다음 백석을 30년간 마음에 품어왔다고 합니다. 당대의 많은 시인들을 매료시켰고 해방 이후 후대의 시인들에게도 절대적이고 폭넓은 영향을 끼친 백석의 생애를 담아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가장 치열했던 격동의 세월을 겪어온 백석의 생애를 통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안도연 시인은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백석 시인의 생애를 많은 자료를 찾아서 읽고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며 이 책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 사진과 안도연 시인이 직접 작성한 백석 연보가 실려 있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군데 낭독해 드리겠는데요. 백석의 고향집 이야기와 백석의 시집 사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백석이 사랑한 여인 박경란과 자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전이라는 형식으로 복원해본 시인 백석의 생애를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목 평안북도 정주군 갈산면 익성동 중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석은 1912년 7월 1일 평안북도 정주군 갈산면 익성동 1013번지에서 태어났다. 갈산면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갈지면과 오산면을 병합하여 갈산면으로 바뀌었다. 백석이 태어날 당시에 익성동은 오산학교가 자리 잡은 오산면 관할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1952년 북한의 군, 면, 리 통폐합 조치에 따라 갈산면은 새로 신설한 운정군에 편입되어 오늘내 이르고 있다. 오산학교가 익성동 940번지였으니 백석의 집은 오산학교 바로 코앞이었다. 정주와 오산학교는 일찍부터 걸출한 문인들을 많이 배출했다. 백석보다 20년 앞서 춘원 이광수가 정주군 갈산면 광동동 신리에서 태어났다. 백석보다 10살이 많은 오산학교 선배 김소월은 구성군에서 출생하고 곽상군에서 성장했으며 그의 스승 김억은 곽상군 출신인데 오산학교에서 한동안 교편을 잡았다. 백석보다 10년 후에 태어나 나중에 1980년까지 조선일보 주필로 활동한 소설가 선우휘는 정주 남산리가 고향이다. 창작과 비평을 이끌고 있는 문학평론가 백낙청은 1938년 외가인 대구에서 태어나 성장했지만 원래 친가는 정주군에 있었다. 백석의 어릴 때 이름은 백기행이었다. 오산고보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유학을 할 때까지 그가 쓰던 이름은 백기행이었다. 1933년 12월 방응모의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들의 모임 이심회 회보 제1호 표지에는 백석, 여기서 석은 돌석입니다. 이라고 자필로 서명을 했으나 회원 명단에는 백석, 여기서 석은 클석자입니다. 으로 실려 있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백석의 연인이었던 자야 여사는 청진동으로 붙여오던 편지의 겉봉에 백기연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다고 기억한다. 훗날 지면에 작품을 발표할 때는 거의 모두 백석을 사용했다. 백석은 아버지 백시박과 어머니 이봉우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했다. 아버지 백시박은 젊은 시절 백용삼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다가 백석이 오산학교를 다닐 무렵에는 백영옥으로 개명한다. 백석의 아버지는 살림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장남에 대한 교육열은 누구보다 컸다. 오산 백년사에 따르면 1923년 오산학교 기숙사 신축을 위한 기부금 모집 때 지역 유지들과 학부모들이 대거 참여했는데
백영옥도 기부금 10원을 낸 기록이 있다. 이것은 백석이 오산학교에 입학하기 한 해 전의 일이다. 백석이 오산고벌을 다닐 때에도 아버지는 학교 일에 열성적으로 협조했다.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오산학교에서는 대강당을 짓기로 했는데 돈이 부족했다. 그래서 1928년 6월 19일부터 8월 19일까지 2달 동안 지역별로 모금 책임자를 정해 기부금을 모으기로 했다. 이때 백석의 아버지 백용옥을 비롯해 5사람이 황해도 일대에 기부금 모집 책임을 맡아 떠나기도 했다. 그 후에 백석의 아버지는 경성으로 이사해 조선일보의 사진부 촉탁으로 들어가 1939년까지 일했다고 전해진다. 백석의 부모는 오산학교 앞에서 하숙을 치며 생활했다. 1924년 이전까지 오산학교에는 기숙사가 없었다. 들판에 세워진 오산학교 주변에는 원래 초가로 된 4-5채의 민가가 오종종 모여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정주는 물론 전국 곳곳에서 학생들이 몰려들면서 오산이라는 학교 마을이 형성되었다. 학교 주변의 민가가 학교 기숙사 역할을 대행하는 구조였다. 학교를 둘러싸고 40에서 50 가호가 방 서너 개씩을 두고 하숙을 치고 있었다. 오산학교에 근무하던 고당 조만식이 백석의 집에서 언제나 하숙을 했다는 말은 조금 과장된 것이다. 고당이 백석의 집에 머무르며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지만 기숙사 신축 이후에는 사감으로 학생들과 늘 함께 지냈다는 기록들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어린 시절 백석의 가계와 정주에서의 행동 반경은 몇 편의 시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정주군 갈산면 익성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던 백석은 명절날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큰 집으로 간다. 그곳이 바로 여운왕골이다. 도야지 비계를 비롯한 음식들이 선득선득하니 찬 것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음력 설날에 차례를 드리고 세배를 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가족들은 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셋, 고종사촌 7명, 삼촌, 숙모, 사촌 최소한 3명 등 모두 20명이다. 큰꼴 고모를 과부가 되었다고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실리 고모부와 토상 고모부까지 모였다면 무려 22명에 이르는 숫자다. 농경 사회의 전통과 대가족의 질서가 백석의 유년을 감싸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백석의 가계도에서 형제 자매에 관해 남아있는 기록이나 전언은 그리 많지 않다. 백석이 7살 되던 해에 남동생 협행이 10살 되던 해에 둘째 남동생 상행이 태어났고 여동생 현숙은 백석의 오산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4살 때 출생했다는 게 전부다. 나는 돌나물 김치에 백설기를 먹으며 냇말의 구신집에 있는 듯이 가스랑집 할머니, 내가 날 때 죽은 누이도 날 때 무명필에 이름을 써서 백지 달아서 구신 간시렁에 당스께에 넣어 대감님께 수영을 드렸다는 가스랑집 할머니, 언제나 병을 앓을 때면 신장님 단련이라고 하는 가스랑집 할머니, 구신의 딸이라고 생각하면 슬퍼졌다. 제목 가스랑집 중에서 나를 생각하던 그 무당의 딸은 내 어린 누이에게 오리야 너를 한 쌍 주더니 어린 누이는 없고 저는 시집을 갔다건만 오리야 너는 한 쌍이 날아가누나. 제목 오리 중에서 백석의 누이 동생을 언급하는 시는 딱 2편이다. 앞의 시는 나와 누이가 태어날 때 무당인 가스랑집 할머니를 통해 대감님께 수영을 드렸다는 것, 즉 생로병사를 관장하는 귀신에게 병이 없이 오래 살게 해달라고 수양아들 수양딸로 바쳤다는 것이다. 뒤에 시는 나를 좋아하던 무당의 딸이 누이에게 오리 한 쌍을 주었는데 누이는 죽고 그 무당의 딸은 시집을 갔다는 것이다. 2편의 공통적으로 누이의 죽음이 드러나는 것으로 봐서 백석의 여동생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뜬 것으로 보인다. 오리에 등장하는 누이와 또 다른 시 정문촌에서 늙은 말꾼에게 시집을 간 15살의 정문집 맏딸이
같은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견해가 있으나 그것은 억측에 불과하다. 오히려 오리에 나오는 무당의 딸을 가스랑집 할머니의 딸과 동일시해서 읽어보는 게 더 흥미로울 것이다. 제목 실비 내리는 어느 날. 7월 가늘게 실비가 내리는 어느 날이었다. 백석은 친구 허준의 결혼 축하 회식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 장소는 허준의 외할머니가 운영하는 낙원동의 여관이었다. 오늘 저녁 분명히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 있게 될 거야. 낙원동으로 걸어가던 신현중이 백석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얼굴에는 짓궂은 표정이 역력했다. 통영 여자들이 얼마나 예쁜지 감격하게 될 거라고. 백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래? 회식 모임 장소인 여관으로 가는 동안 백석은 가슴이 쿵쿵 뛰었다. 까닭을 알 수 없었다. 내가 왜 이러지? 백석은 무덥고 습도가 높은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신현중은 자신의 여동생을 친구 허준에게 맡긴 뒤 백석에게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통영의 여자들을 소개해주고 싶었다. 당시 신현중의 누나 신순정은 경기도 포천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원래 그녀는 통영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가르친 제자들이 경성으로 유학을 와 옛 선생님을 자주 찾아왔다. 그들 중에는 이화요고보에 다니는 박경영과 경성요고보의 김청금, 김윤현이 있었다. 이들은 박경련의 외삼촌인 서상호의 가회동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 가회동에서 서상호는 둘째 부인 류씨와 살고 있었다. 통영의 부자 서상호는 최남성과 함께 시대일보를 창간해 전무이사를 맡기도 했고 나중에 제호를 바꾼 조선중앙일보에서 몽양 여운영과 손을 잡고 일하기도 했다. 일제 말에는 일본인들이 통영의 땅을 대량으로 매입할 때 지주들을 설득해 땅을 알선하는 등 일본인들과 돈독한 관계를 가진 전력도 있다. 이날 허준의 결혼 축하 모임에는 서상호의 딸 서숙채도 자리를 함께했다. 그녀는 숙명요고보에 다니고 있었다. 모두 총명하고 예쁜 처녀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옛 스승의 동생인 신현중과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 신현중은 결혼 축하연을 핑계 삼아 이 처녀들과 백석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주선했던 것이다. 첫눈에 백석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가 박경련이었다. 그녀의 까만 머리는 가르마를 타 정갈하게 보였고 갸름한 얼굴에는 두 눈이 유난히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다. 신현중이 좌중을 웃기려고 너스레를 떨면 가끔 입가로 살짝 웃음을 내비칠 뿐이었다. 그때의 해프지 않은 미소는 백석의 가슴을 온통 뒤흔들었다. 나는 조선 여자의 전형을 만나고 있는 거야. 내 운명의 날이 바로 오늘이야. 다른 처녀들은 아예 백석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백석은 가끔 고개를 들어 박경련하고 눈을 맞추려고 애를 썼다. 그러면 마치 복사꽃처럼 발갛게 달아오른 그녀의 귓볼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박경련은 1917년 생으로 백석보다 5살 아래였다. 백석은 이 아리따운 처녀 박경련을 만나고 나서 몇 개월 후 조선일보 1936년 2월 21일자에 산문 편지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박경련의 실명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바로 그녀라는 것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게다가 일찍 부친을 여인 박경련의 가정사까지 소상하게 꿰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에 대한 마음의 쏠림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 있다. 박경련의 아버지 박성숙은 폐결핵으로 일찍 죽었는데 박경련도 이때 몸이 허약하고 폐가 좋지 않아 이화여고보를 한 해 휴학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백석의 마음속에는 박경련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그녀는 이 세상의 어느 아름다운 대상과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총명한 내 친구 신현중은 박경련이 수선화 같은 여자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생각해보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았다. 그녀는 백석에게 한떨기의 청초한 수선화였지만 가슴의 병, 즉 폐결핵을 앓고 있었다.
그게 백석의 연민을 더 자극한 요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1935년 6월 10일에 조선일보 태평로 사옥이 완공되었다. 창간 이후 관철동, 견지동, 영건동을 전전하며 신문을 발행하다가 5층짜리 현대식 건물에서 태평로 일가 시대의 막을 올렸다. 방응모의 적극적인 투자가 예상보다 빨리 결실을 거두고 있었다. 7월 16일 조선일보사는 잡지 발간을 총괄하는 출판부를 신설했다. 초대 주간의 시조시인 노산 이은상을 초빙했다. 백석도 이때 이은상을 도와 조광 창간호를 준비하라는 지시와 함께 출판부로 발령이 났다. 창간호는 11월에 낸다는 계획이었다. 안석주와 함대준도 이때 같이 출판부로 자리를 옮겼다. 안석영으로도 불리던 안석주는 일본 유학 후 미술, 영화, 문학, 연극 등 각 방면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조광의 사파를 맡게 되었다. 안석주는 카프 계열의 작가인데 해방 후 그의 아들 안병원이 곡을 붙인 우리의 소원의 가사를 쓰기도 했다. 애초에 이 노래의 가사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이었으나 정부 수립 이후 교과서에 실리면서 독립이 통일로 바뀌어졌다고 한다. 함대우는 도쿄 외국어 학교에서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다. 소설을 쓰면서 연극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호는 일보였다. 제목 사슴은 문단에 던진 포탄. 1936년 1월 29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시집 사슴 출판을 축하하는 모임이 경성 공평동의 고급 음식점 태서관에서 열렸다. 이곳은 이상의 소설 종생기에도 나오는 유명한 연회장이었다. 이날 출판 기념회에 참석할 사람은 회비 1원을 지참하라는 내용이 각 신문에 짤막하게 보도되었다. 이날 모임의 발기인으로 11명의 이름을 올렸다. 안석영, 함대훈, 홍기문, 김규택, 이원조, 이갑성, 문동표, 김혜균, 신현중, 허준, 김기림이 그들이었다. 이들은 김혜균을 제외하고 모두 조선일보사에서 인연으로 백석하고 매우 절친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김혜균은 만석군의 아들로 경성제대 영문과 재학 중에 신현중과 함께 반제동맹을 이끈 사람이었다. 김규택은 일본 과하바타 미술학교를 졸업한 학예부 미술기자로 신문 만화를 그렸다. 1933년에는 이광수의 소설 유정의 사파를 맡기도 했다. 문동표는 방응모의 장학금을 받은 일본 유학파였다. 그는 사학자 문일평의 아들이었는데 총무국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갑섭은 경성제대 철학과 출신으로 방응모 사장의 최측근 중 하나였다. 그는 조사부에서 사장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출판 기념회에는 발기인들을 포함해 3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백석의 친구인 경성제대 출신 의사 정근영과 소설가 최정희도 자리를 같이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석하고 동갑내기인 최정희는 1월 22일부터 조선일보사 출판부에 입사해 잡지 여성의 편집에 관여하고 있었다. 사슴의 출판 기념회가 열리는 날 김기림은 당일 발간된 조선일보를 손에 말아쥐고 참석했다. 그는 사회부 기자로 근무하면서도 학예면에 시와 수필, 문학이론을 다수 발표하고 있었다. 김기림이 들고 온 신문에는 시집 사슴의 리뷰가 실려 있었다. 백석의 시가 비평가에 의해서 처음으로 조명을 받은 글이었다. 김기림은 문단과 신문사의 선배로서 백석이 시집을 준비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았고 애정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은 터였다. 조선일보 1월 29일자 실린 김기림의 서평 사슴을 안고는 백석 씨의 모더니티에 주목했다. 김기림은 백석의 시가 기억 속의 동화와 전설에 나오는 소재 그리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취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감상주의와 복고주의를 일체 배격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는 백석의 시에 내재된 모더니티를 발견하고 그 모더니티가 치열하고 철저한 비타협의 소산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다. 그러면서 사슴이 새해 문단에 던지는 포탄이라는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기림이 백석시의 모더니티에 대해 평가를 했다면 박용철은 방언의 의미와 위력에 주목하였다. 박용철은 조광 1936년 4월호 백석시집 사슴평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다. 백석시집 사슴 1권을 대할 때 작품 전체의 자태를 우리의 눈에서 가려버리도록 크게 앞에 서는 것은 그 수정 없는 평안도 방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작품에 주는 바를 받아들이려는 호의를 가지고 이것을 숙독한 결과는 해득하기 어려운 약간의 어휘를 그냥 포함한 채로 그 전체를 감미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모어의 위대한 힘을 깨닫게 된다. 수정 없는 방언에 의하여 표출된 향토 생활의 시편들은 탕마를 경한 보옥류의 예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슬이 선 돌, 생명의 본원과 근접해 있는 예술인 것이다. 그것의 힘은 향토 취미 정도의 미혼한 작위가 아니고 향토의 생활이 제 스스로의 강렬에 의하여 필연히 표현의 의상을 입었다는 데 있다. 박용철은 백석시의 방언에서 모국어의 위대한 힘을 깨닫게 된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이 시집의 체제와 인쇄와 발행을 통해서 이 시집이 나타내는 바 구차하지 않고 타협이 없는 강한 신념은 한 우연적이고 부수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이 시인의 본질적 표현의 일부가 아닌가 싶다고 썼다. 이는 시집 사슴의 장정과 본문, 종이의 선택이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고 개성적이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이다. 이 시집의 형식마저도 시인의 신념으로 파악한 것이다. 1930년대 중반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과 가치체계가 파국을 향해 가고 있을 때였다.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백석은 일본 제국주의가 들이운 그늘에서 시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상상하였다. 그것은 과거의 재생을 통해 현실의 몰락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백석은 주관적 감상주의와 계몽주의를 넘어선 그 무엇을 찾고자 했다. 그 무엇은 새로운 미적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시를 구체화시키는 것이었다. 당시 시단을 휩쓸었던 카프 계열의 사회주의 문학론은 지나치게 계몽성이 강해 백석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소통이 불가능한 이상의 실험주의도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백석은 식민지로 오염되고 왜곡되기 이전의 고향, 즉 시원의 순결성을 가지고 있는 고향과 고향의 방언에 착안했다. 고향의 말인 방언이야말로 몰락의 길로 치닫고 있는 조선의 현실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의 시적인 역설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그는 판단했다. 그러니까 백석의 평안도 방언 사용은 향토주의에 매몰된 결과물이 아니라 준비된 창작 방법론이며 의도된 기획에서 나온 것이었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새로운 것이지. 이것이 또한 김기림을 필두로 한 1930년대 일반적인 모더니즘의 언어와 백석의 언어를 확실하게 구별하는 점이다. 김기림, 정지용, 김광균, 이상들은 일본을 통해 들어온 서구의 모더니즘 이론을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직수입하였다. 그들은 도시 문명에 경도되었고 회화적 이미지를 자주 구사했으며 때로 상징적 수법을 과용하면서 근대성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몸은 없고 관념만 앙상한 시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백석은 달랐다. 백석은 시어를 현실 생활과 거리가 있는 생경한 지식의 언어가 아닌 생활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명료한 일상의 어휘로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몸과 관념이 일체하던 시를 써낼 수 있었다. 제목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겨울방학을 앞두고 백석은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받았다. 12월에 방학이 시작되면 지체 없이 경성으로 올라오라는 편지였다. 백석은 이 사실을 자야에게 말했고 자야는 아무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했다. 나 혼자 어떻게 경성을 간단 말이오? 왜요?
당신이 보고 싶어 미쳐버리면 어떡해? 경성역에 내렸다가 당신이 보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함흥으로 돌아올지도 몰라. 백석은 잠시라도 헤어지기 싫어하는 자야의 마음을 미리 알아채고 있었다. 그들은 매일같이 만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사이로 발전해 있었다. 백석이 경성으로 떠나는 날이었다. 밤 11시에 출발하는 완행열차를 타러 백석은 함흥역으로 나갔다. 자야는 배웅을 하러 역까지 따라 나섰다. 백석은 아버지의 분부라서 할 수 없이 가는 거라며 플랫폼에서 자야를 꼭 껴안았다. 내 사랑 백석에는 이때의 모습과 둘 사이의 미묘한 감정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내 사랑 백석에 따르면 이때 백석은 경성으로 가서 부모의 강요로 장가를 들었다. 그 일 때문에 열흘 후쯤에야 함흥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백석은 토라질 대로 토라진 자야를 위로하면서 만주의 신징으로 가서 살자고 제안했다. 그는 모던보이를 자처했지만 뿌리 깊은 봉건적인 관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괴로워했다. 중일전쟁의 와중에 조선의 지식인들은 친일의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었고 그에게도 시시각각 무언의 압력이 검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백석은 그 탈출구로 만주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만주로 가자는 백석의 제안을 자야는 거부했다. 자야는 혼자 짐을 꾸려 백석 몰래 경성으로 떠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1938년 초 자야는 청진동에 집을 마련했다. 그게 백석과 그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자야가 없는 쓸쓸하고 허전한 함흥에서 백석은 겨울을 보냈다. 그는 산이 깊다는 함경도의 산골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국수집을 겸하는 산골의 여인숙으로 가서 새까맣게 때가 오른 목침을 베어보기도 했다. 밤새 종이 등에 불을 밝히고 감자떡을 치는 소리를 들었다. 자정이 지나서 닭을 잡고 메밀 국수를 눌리는 마을에서 여우가 우는 소리도 들었다. 그곳은 산을 넘어가면 평안도 땅이 보인다는 첩첩산중이었다. 이 시편들에 대하여 이승원은 우리는 여기서 백석의 의식이 개인적 삶의 국면을 넘어서서 어떤 공동체적 지평을 향하여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백석을 만나다 태학사 2008년 진단을 내놓은 바 있다. 경성 청진동에서 꼭꼭 숨어 지내고 있던 자야에게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온 메신저 보이가 쪽지를 주고 갔다. 수소문 끝에 자야의 집을 알아낸 백석이 보낸 것이었다. 그는 남산 아래 일본군이 경영하는 찻집 구로네코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몇 달 만에 만난 두 사람은 청진동 집에서 꿈같은 하룻밤을 보냈다. 하지만 백석은 다음날 출근 때문에 함흥으로 가야 했다. 집을 나서기 전에 백석은 자야에게 누런 민홍지 봉투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백석이 쓴 시 한 편이 들어있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였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는 표현은 분명히 문장 구조의 인과관계를 무시하는 충돌이거나 모순이다. 가히 연애의 달인답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여자는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우주에 눈이 내린다니.
그리하여 나는 가난하고 너는 아름답다는 단순한 형용조차 찬란해진다. 첫눈이 내리는 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말은 백석 이후에 이미 죽은 문장이 되고 말았다. 이 시를 비롯해 백석의 시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다. 그의 시에서 눈은 관서지방의 방언과 함께 북방 정서를 환기하는 중요한 재료가 된다.